어머님은 앞에 서지 마세요. 하객들 보기에 너무 초라하니까요.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주 대기실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사진 찍을 때는 화면 흐린다며 뒤로 숨으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발 사고치지 마세요. 오늘은 저희가 주인공이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은 그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습니다. 저는 62살 김정미입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빌라 안에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그때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34살 늦깎이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떠 있더군요. 엄마, 내일 여자친구 데려갈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쁘면서도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키운 아들인데 이제야 장가를 간다니. 다음 날 준호가 데려온 여자는 참 예뻤습니다. 32살 최세아. 피부가 코디네이터라고 했어요.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첫인상은 상냥해 보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동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라 집안을 먼저 훑더군요. 낡은 벽지, 오래된 장판, 구석에 놓인 싸구려 신발장. 그 아이 어깨가 아주 살짝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집이 정말 아담하시네요. 아담하다.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마침 그때 경로당 회장 만식 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70살 먹은 이 양반은 제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정미야, 손님 왔어? 어유 예쁜 아가씨네. 만식 씨가 세아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며 호들갑을 떨었죠. 세아는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슬쩍 고개를 돌리더군요. 눈빛에 불편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동네는 이웃이 참 가깝네요. 그 말투가 공손한 척했지만 속뜻은 뻔했습니다. 이런 허름한 동네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였죠. 며칠 뒤 저는 사돈을 만났습니다. 세아 어머니 오미경 씨, 58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했어요. 만나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제 옷도, 제 신발도, 제 손톱까지. 저는 그저 정중히 인사했을 뿐인데 미경 씨가 첫마디로 이러는 거예요. 준호네는 참 소박하게 사시더라고요. 소박하다. 전에 그 아담하다랑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네 집안은 수준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식사 자리에서는 더했습니다. 미경 씨가 젓가락을 들면서 대놓고 말하더군요. 우리 세아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컸어요. 혼사 상대는 적어도 비슷한 수준의 집안이어야 하는데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군요. 준호는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도 미경 씨 눈치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더 서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새아내가 좀 잘 살아. 그래서 엄마가 부담 느끼실까봐. 저는 일부러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되지.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선명한 금을 하나 그었어요. 아들마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 눈빛.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이 결혼, 첫 만남부터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였어요. 세아와 사돈 미경 씨가 결혼식 준비를 하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차에 타기 전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더군요. 하지만 아들 준호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나라도 차분하게 해야지. 그렇게 도착한 첫 예식장. 문을 열자마자
미경 씨가 직원한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쪽은 프리미엄 홀로 할 거예요. 시댁 쪽은 뭐 어디든 상관없으시죠? 프리미엄. 어디든 상관없다.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칼처럼 박히더군요. 세아도 뒤에서 덧붙였어요. 어머님은 조용히만 계시면 돼요. 요즘은 신부 쪽 하객이 메인이래요. 조용히 있으라고요. 저는 내 아들 결혼식 준비를 하러 온 건데 왜 손님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드레스샵에 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직원들이 미경 씨한테는 허리를 꺾어가며 인사하더군요. 사모님, VIP룸 준비해뒀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 표정이 딱 굳었어요. 미경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죠. 사돈어른은 저기 대기실에서 쉬세요. 드레스 고르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대기실이라고 해서 문을 열어보니 창고 옆 구석이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하나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 마치 짐 보관소에 사람을 처박아 놓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한참 뒤에 세아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순간 정말 예뻤어요. 진심으로 예쁘다고 말하려는데 미경 씨가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어머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한복이 수수하셔서 사진 분위기가 안 맞아요. 분위기가 안 맞는다고요. 제가 옆에 서면 분위기가 안 맞는다고요.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런데 세아가 속삭이듯 말하더군요. 엄마 말은 그냥 분위기 맞춰달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튀시면 우리 쪽이 난처하니까요. 튀신다. 제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뜻이었죠. 다음은 예물가게였습니다. 미경 씨가 직원한테 대놓고 말하더군요. 우리 쪽은 5천까지 볼 거예요. 시댁은 뭐 안 하셔도 돼요. 형편이 그러시니까. 형편이 그러시니까. 그 말에 직원이 제 얼굴을 흘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뭐랄까, 아, 돈 없는 쪽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아가 또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요즘 예물은 거의 여자 쪽에서 다 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축의금만 좀 두둑이 준비해 주시면 돼요. 축의금만요. 저는 하객이 아니라 혼주인데, 내 아들 결혼식인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레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저기 예물이나 예산 얘기가 좀 그랬어.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근데 준호가 저를 딱 끊었습니다. 엄마, 제발 예민하게 굴지 마. 세아, 엄마 원래 저래.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냥 맞춰줘. 괜히 분위기를 흐리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이 준호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그저 창밖만 보며 대답했죠. 그래. 엄마가 맞출게.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에서 빨래를 개는데 갑자기 손이 떨리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는 이 결혼 준비에서 자꾸 지워지는 걸까?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분명히 저를 깔보는 시선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그날 새아내 집에서 결혼식 준비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하고 마음을 붙잡았죠. 현관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새아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더군요.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없었으면 이 결혼 못해. 시어머니는 그냥 동네 아줌마 수준이잖아.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소개도 못 시켜. 그 말이 귀에 그대로 꽂혔어요. 어떻게 저걸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세아는 놀란 척 아주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힘드셨죠? 방금 전까지 저를 비웃던 그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천사처럼 굴더군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자리에 앉으려는데 미경 씨가 손가락으로 저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죠. 사돈 어른은 저쪽 끝에 앉으세요. 거기가 편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식탁에서도 먼 창가 쪽이었어요. 마치 손님도 아닌 사람이 잠깐 걸터 앉는 자리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어가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릴 정도로 어색했죠. 잠시 후 새야 아버지가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1억 3천 정도 준비했습니다. 시댁은 축의금만 준비하시면 되죠? 그 말투가 아예 당연한 것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도대체 왜 내 아들 결혼식에서 하객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걸까요? 미경 씨가 바로 말했어요. 사돈 어른, 친척 중에 돈 좀 있는 분 있어요? 우리 쪽만 부담하기엔 좀 그래서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아가 입을 가리고 피식 웃더군요. 없으시겠죠 뭐. 제가 숨을 쉬는 것조차 창피한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미경 씨가 테이블을 쭉 둘러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군요. 신부 집안은 이리 앉고 사돈 어른은 부엌 쪽에 앉으세요. 음식 나르기 편하시니까. 그 순간 마치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혼식 준비하러 온 혼주인데 왜 일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하죠? 새아 사촌이 씹던 음식을 삼키고 저한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뭐 도울 건 있어야죠. 시댁 쪽은 가진 게 없으시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식사 중에 세아가 말했어요. 우리 쪽 하객은 150명 정도 되고요. 신랑 쪽은 50명만 부를게요. 어머님 쪽은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쪽도 친척들 좀 있어서 조금 더. 세아가 제 말을 싹둑 자르며 차갑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아무 때나 끼어드시면 준비가 복잡해져요. 조용히 계세요. 아무 때나. 말을 해도 되는 순간이 저한테는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용기 내서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새아네 집이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근데 준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예민하게 좀 굴지 마. 새아가 얼마나 착한데. 오늘도 엄마가 말 안 끼어들었으면 분위기 좋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내 아들조차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보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그날 밤 방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 집안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준호마저도. 그 사실이 모든 모욕보다 더 깊게 가슴에 박혔어요. 새아네 집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마다 눈이 번쩍 떠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머릿속엔 세아와 미경 씨가 한 말들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엌에서 앉으세요. 분위기가 안 맞아요. 어머님은 그냥 축의금만. 생각나는 말들마다 심장이 콕콕 찔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며칠 뒤 세아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뒤에 깔린 뭔가가 느껴졌어요. 어머님, 오늘 웨딩홀 미팅 있는데 잠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니 그래 갈게 하고 말했죠. 웨딩홀에 도착하니 세아와 미경 씨가 이미 직원들 앞에서 서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미경 씨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사돈어른은 그냥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직원 한 명이 제가 지나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신랑 어머니구나. 저런 옷을 입고 왔어?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직원이 결혼식 리허설을 설명하는데 신부 가족 이야기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더군요. 신부 어머니는 여기에서 입장하시고요. 신부 아버님은 리본 커팅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신랑 측 차례가 되자 직원이 미경 씨를 한번 보고는 말을 확 줄이더라고요. 신랑 어머니는 그냥 뒤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대기요. 저는 내 아들 결혼식의 혼주인데요. 세아가 바로 저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님, 사진은 신부 쪽이 메인이에요. 어머님은 뒤쪽 구석에서 살짝만 서주세요. 안 그러면 사진 구도가 이상해져요. 뒤쪽 구석? 살짝만. 저는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직원이 미경 씨에게 메뉴 시식 관련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코스 중간에 샴페인 서빙은 어떻게 할까요? 미경 씨가 말했죠. 우리 쪽 테이블은 2병씩 주세요. 시댁 테이블은 1병이면 충분해요. 어차피 거긴 몇 명 안 올 테니까. 돈 아까워요. 그 말에 직원이 슬쩍 저를 보며 애써 표정을 숨기더군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세아가 거기에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웨딩 촬영팀한테도 말씀드릴게요. 혼주 사진 찍을 때 어머님은 아예 빠져주세요. 솔직히 분위기가 안 맞아서요. 저는 마치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아예 빠지라고요. 내 아들 결혼식 혼주 사진에서 아예 빠지라고요. 미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숨을 좀 쉬려고 해도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주차장까지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그때 미경 씨가 그제야 다정한 척하며 말하더군요. 사돈어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결혼식은 신부 가족 중심이에요. 시댁은 그냥 조용히 뒤에서 돈만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뒤에서 돈만. 제가 무슨 결혼식 후원자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죠.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집에 와서 혹시 엄마 힘들었냐고 묻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웨딩홀에서 표정이 너무 어두웠대. 세아가 걱정하더라. 제발 좀 밝게 웃고 맞춰줘. 엄마 때문에 세아가 스트레스 받잖아. 맞춰달라고요. 밝게 웃으라고요. 저는 혼자 집에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뇌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데. 내가 왜 잘못한 사람처럼 맞춰야 하는데. 내가 내 아들 결혼식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한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들, 내가 그냥 조용히 끌려다닐 거라고 믿고 있구나. 하지만 제 안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아침 세아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결혼식 준비 때문에 정신없으시죠?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 말투, 뭔가 또 요구하려는 그 목소리. 저는 한숨 한번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축의금 있잖아요. 그거 혹시 조금 더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니. 처음엔 100만 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300만 원. 얼마나 필요한데? 하고 물었더니 세아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더군요. 500만 원이요.
어머님 형편에 무리인 거 아는데 체면이 있잖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잊었어요. 그러자 세아가 바로 덧붙였죠. 어머님 분위기 흐리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쪽 친척들 체면도 있고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도와주라니요. 체면을요. 제 체면은요. 잠시 침묵했더니 세아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없으시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히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마시고요. 있는 척이라고요. 저는 허세를 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 통장에 172억이 잠들어 있다는 걸 이 아이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오더니 전화를 빼앗듯 받아들었어요. 세아야,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해져서 그래. 내가 얘기할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죠. 엄마, 세아가 지금 스트레스 엄청 받아. 엄마가 좀 맞춰줘. 결혼식 망치면 어쩌려고 그래. 망치면요. 제가 뭘 망쳤다는 건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 결혼식 망치는 사람으로 보이니? 준호는 피곤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히 감정적으로 보이면 주변에서 엄마 욕한다고 세아가 걱정하잖아. 욕이요. 욕은 지금까지 누가 했는데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야, 너 혹시 세아 쪽에서 나한테 뭐라고 한 거 듣지 않았니? 준호가 툭 내뱉듯 말하더군요. 엄마 옷차림이나 말투 때문에 세아 엄마가 좀 부담스러워한대. 엄마도 좀 신경 써. 그 말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저녁이 되어 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돈어른, 내일은 혼주 대기실에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었어요. 왜요? 미경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죠. 우리 친척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 오늘 리허설 때 보니까 좀 안 어울리셔서요. 안 어울린다고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미경 씨가 마지막 말까지 박아넣더군요. 그냥 복도 의자에서 기다리세요. 필요할 때만 부를게요. 필요할 때만. 마치 저는 부르면 오는 파출부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밤 11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세아였죠. 받자마자 들린 말. 어머님, 내일 제발 사고치지 마세요. 어머님이 분위기 흐리면 정말 저 용서 못해요. 사고라니요. 사고라니요. 그리고 마지막 말. 결혼식은 저랑 준호 씨가 주인공이에요. 어머님은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뚝. 전화가 끊기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눈과 세월이 만든 흔적들. 그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모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어요. 평범한 옷들 사이로 한 벌의 한복이 걸려 있었죠. 최고급 명주로 지은 1,000만 원짜리 맞춤 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복 뒤쪽 서랍에서 여태 세상에 보여준 적 없는 것들을 꺼냈어요. 투자회사 대표 명함,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172억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서류들을 하나하나 손에 쥐며 마음속에서 아주 큰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일 내가 얼마나 가난한 시어머니로 취급받았는지 세상이 다 지켜본다면 그때는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아주 서늘하게 결심이 굳어졌어요. 그래. 내일 내가 만든 대로 가보자. 내가 만든 결혼식이니까. 캄캄한 집안에
제 결심만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묘하게 차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끝낼 건 끝내야 한다는 그 이상한 평온함.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소박한 옷들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고급 한복이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은은한 상아빛에 금사로 섬세하게 수놓아진 매화자수. 1,000만 원짜리 최고급 명주 맞춤 한복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맞춰준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어찌나 선명하게 드는지. 머리는 단정하게 쪽으로 틀고 진주 놀이개 하나 달고 한복에 맞춰둔 고급 클러치를 들었어요. 그 안에는 투자회사 대표 명함,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172억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녹음기. 거울 앞에 서니 내가 봐도 낯설었어요.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동안 감춰두고 살아온 진짜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식장에 도착하자 하객들 몇몇이 슬쩍 저를 쳐다보더군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야? 아니, 가난하다더니 저 한복 뭐야? 저거 맞춤 아닌가? 엄청 고급인데. 그때였어요. 미경 씨와 세아가 저를 발견하더니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세아는 눈썹이 실룩 올라갔고 미경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어머님, 옷을 그렇게까지 입고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저는 살짝 웃었어요. 그래, 그냥 평소 입던 옷인데. 미경 씨가 제 팔을 잡더니 복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죠. 사돈어른, 여기 앉아 계세요. 혼주 대기실은 우리 쪽 친척들로 꽉 찼거든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복도 벤치요. 내 아들 결혼식에서 저는 복도에 앉아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세아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단체 사진 찍을 때 불러드릴게요. 그 전까진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마지막까지 이러는구나. 그때 경로당 회장 만식 씨가 식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정미야. 너 왜 여기 앉아 있어? 혼주가 왜 복도에 있냐? 주변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 씨 얼굴이 살짝 굳어졌죠. 만식 씨가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저분이 누군지 알아요? 강남의 상가 3채 가진 부자요. 투자회사 대표라고. 내가 다 알아. 식장이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가 3채? 투자회사 대표? 아니, 가난하다며? 미경 씨와 세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세아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 저분 치매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세아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서자 2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전부 저한테 쏠렸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시간 좀 주세요. 웅성거림이 멈추고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하는 신랑 박준호의 어머니 김정미입니다. 결혼식 축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어요. 저는 클러치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세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동네 아줌마 수준이잖아.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소개도 못 시켜. 어머님, 아무 때나 끼어드시면 준비가 복잡해져요. 조용히 계세요. 어머님은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미경 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댁은 그냥 조용히 뒤에서 돈만 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도 의자에서 기다리세요. 필요할 때만 부를게요.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 표정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세아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발.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클러치에서 서류들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투자회사 대표 등록증, 상가 건물 세채 등기부등본, 그리고 172억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여러분, 이게 그 가난한 시어머니의 재산입니다. 172억이요. 식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뭐, 172억? 세상에, 진짜야?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한 거야? 미경 씨가 후들거리는 다리로 단상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세아도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눈이 멀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는 그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사람으로 보내. 미경 씨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어요. 제발요, 제발 한 번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을 땐 복도에 앉히고 돈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비네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 엄마가 172억 가진 거 몰랐지? 엄마가 왜 숨겼는지 알아?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싫었어. 근데 너마저 엄마를 가난하다고 부끄러워하더라. 내 입으로 엄마한테 맞춰주라고 했잖아.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했잖아. 준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을 꿇으려는 걸 저는 손으로 막았습니다. 꿇지 마. 넌 내 아들이니까. 근데 오늘 이 결혼은 없어.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더군요. 미경 씨와 세아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난장판이 된 결혼식장, 무너져 내린 두 사람,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내 아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만든 결혼식이야.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파토가 났습니다. 그 뒤로 세아는 직장에서 잘렸어요. 결혼식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피부과 원장이 이미지 관리 안 된다며 바로 해고했다더군요. 손님들이 세아 얼굴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돈 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그렇게 체면 따지던 사람이 이제는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요. 손님들이 미경 씨 알아보고 뒷담화를 하니까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한테 몇 번이고 찾아와서 빌었어요. 무릎 꿇고 울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너희와 엮일 생각 없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준호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저는 아들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준호야, 엄마가 172억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편이어야 하는 게 아들이잖아.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도 이제 사람을 가려서 사랑할 거야. 너도 포함해서. 저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요. 가끔 준호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밥 한번 먹자고, 얼굴 좀 보자고. 저는 대부분 안 받아요.
가끔 받아도 짧게 끊죠.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도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 입고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다만 이제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제가 172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졌고, 저는 이제 제자리에서 조용히 품위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